저는 1996년생, 올해로 27살입니다. 인구 절벽을 앞둔 지금 저희 2030들은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주목받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지 저희 SBS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는 결혼 3년 차 딩크족. 부부가 딩크족을 결심한 건 출산만큼이나 현재의 내 삶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에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 부모님만큼 나의 자식을 부양하기는 좀 어렵겠다. 양육 환경 개선 대신 선심성 지원에 집중하는 건 저출생 해결에 절실한 건지 의문이 들고, 출산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는 폭력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진 폭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총출산율 얼마니까 니네가 애 낳아야 돼. 이거는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어떨까요? 직접 만나러 전라북도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지만 저는 아이를 이제 갖고 싶고, 아이가 있으면 제 삶이 더 행복할 것 같고. 양육 현실을 생각해보면 출산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는 유치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1살인데도 유치원 대기를 걸어놔야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옆 사람과 부딪힐 것 같은 이 사진 한 장. 이렇게 붐비는 사진이나 이 상황을 설명한 글을 읽기만 해도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 과열된 경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선 출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란 게 2030이 내린 결론입니다. 나라는 개체가 살아나가기 위한 환경이 되지 않는데 자손을 남기는 게 그 동물에게 유전학적으로 전혀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워졌지만 아이를 낳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풍족하게 자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항상 치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꿀 여지는 없나요? 바뀔 여지가 많이 없어요. 과연 자녀를 낳았을 때의 효용감과 어떤 대치가 될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SBS 김민준입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는. 먹고 사는 게 급한 시절에도 다자녀 출산은 흔했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일반 그런 학원 보내는 거는 큰 부담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훨씬 풍족해진 지금 오히려 양육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분유값, 그리고 기저귀, 옷 같은 거 이런 거 좀 사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그냥 들더라고요. 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3억 원이 넘게 든다는 게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딸 학원비만도 한 달 50만 원이 넘는 이 부부도 양육비 부담을 느끼지만 지금 뭘 모은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둘째를 낳은 뒤에도 국가 지원은 별반 다를 게 없었고, 큰애가 8살이 되니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끊겼습니다.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업에 이제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정작 이제 지원금은 사실은 없고.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총 예산 규모는 280조 원. 이 연간 따져보면 17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 정작 부모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예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데도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거 지원용 빌려준 돈도 포함이 됐는데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빌려준 돈입니다. 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영국도 보면 이제 신혼 부부한테는 집 살 때 세금을 굉장히 많이 깎아줘.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낮춰주고 이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적게 하니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280조 원은 착시 효과에 가깝다는 건데 이젠 숫자 크기에 연연하기보단 성과를 보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라도 뭔가 끝내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극단적인 처방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SBS 박지현입니다.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를 만드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들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으니까 식사 시간에도 좀 불편하고 집에서보다는 좀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여럿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한때 130명 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저출산의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이제 줄기 시작하고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평범한 어린이집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됐죠. 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의 전환은 법적인 어려움도 없고 사람을 돌보는 일도 같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대신 쇠약해가는 노인들을 지켜보는 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힘든 일입니다. 어제까지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이제 병원을 실려가게 되는 건강 상태라는 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50년 뒤엔 국민 절반이 고령층에 해당합니다. 4년 전부터 태어난 사람보다 숨지는 사람이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50년 뒤엔 매년 50만 명 넘게 인구가 줄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해지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인구 감소 자체보다는 인구 구성의 변화, 그걸 체감하실 가능성이 더 많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이라는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가 불필요하게 만들어지거나 과장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빠른 노화로 10년 뒤엔 0%대 경제 성장이 시작되고 20년 뒤부턴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란 최악의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완화해줄 새로운 성장 동력과 사회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7년생 어린이들. 초등학교 갈 때 뭘 할지 재밌는 거 할지 뭘 할지 떨려요. 이들 2017년생 입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한반에 50명 안팎을 경험했던 부모들은 이젠 20명도 위협받는 현실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너무 줄어드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야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해보기도 하고. 처음 50만 명 아래였던 2002년생에 이어 15년 만에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 이들보다 3살 어린 2020년생은 20만 명대일 정도로 감소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 초등학교엔 올해 입학 대상자가 170명이 넘어 상황이 나은 편인데 지난해 기준 서울엔 신입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가 6곳이나 됐습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는 도심 속 학교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3곳이 올해 폐교해져이고 이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얘네들이 모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국적으론 지난해까지 문을 닫은 학교가 3,900여 곳에 달합니다. 학생과 학교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 이후 줄어들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숫자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절벽에 반등이 없다면 그 충격파가 더 강력해질 거란 겁니다. 2002년생이 초, 중, 고 폐교 내지 학생 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또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그러한 형태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파른 저출산 추세는 학령 인구의 연세 감소는 물론 교육 공무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며 교육 시스템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